약 냄새가 담장을 넘고 있었는데 사천단가의 뒷뜰에는 36개의 독 항아리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뚜껑마다 색이 달라서 뱀독에는 붉은 뚜껑, 광물독에는 검은 뚜껑이 덮여 있었다. 독을 다루는 명가의 마당답게 약초 향이 곳곳에 배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쓴 냄새와 단 냄새가 번갈아 코를 찔렀다. 담장 위에 굴뚝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무엇을 다리는지 묻지 않아도 코로 짐작이 가지 않는가. 마당 한쪽에서는 제자들이 독초를 말리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항아리를 열어 약을 넣는 손길이 분주했다. 전령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뒷뜰까지 달려오더니 급히 아뢰었다. 소가주님, 손님이 오고 있습니다. 독에 중독된 자가 둘이고 아이 하나가 위독하다 합니다. 약을 분류하던 손이 멈추었는데 당가의 해독을 청하러 오는 객은 적지 않았지만 아이가 위독하다는 전갈에 눈빛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게다가 마교의 독이라니 해독이 어렵기로 악명 높은 독을 가지고 왔다면 보통 손님이 아닐 터였다. 멈추었던 손이 서둘러 양낭을 집어들며 발걸음이 빨라졌다. 사천단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예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사천단가의 문은 높았다. 회색 돌벽이 산 중턱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었고 문 양쪽에 독사 문양이 새겨진 석상이 서 있었다. 돌 위에 이끼가 끼어 있는 것을 보면 수백 년은 좋게 됐을 터였다. 정파에 속하면서도 독을 다루는 집안이라 다른 무림세가와는 분위기가 달랐는데 문 앞에 서기만 해도 바람결에 실려오는 약 냄새가 독의 명가임을 코로 증명하지 않는가. 용화가 돌벽을 올려다보았다. 높은 벽 위로 약초를 말리는 건조대가 보였고 담장 너머에서 약 다리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걸을 수는 있었지만 가슴 쪽에 남은 도끼가 호흡할 때마다 쓰린 통증을 보내왔다. 용화가 밤새 녹여준 덕에 팔다리는 멀쩡해졌으나 몸 안에 독이 완전히 빠졌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으니 도착했다. 소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3일을 쉬지 않고 걸은 탓에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다. 철무영도 들것을 내려놓으며 어깨를 풀었는데 혼자서 들것의 앞을 잡고 상기를 오른 탓에 양쪽 어깨가 굳어있는 게 보였다. 문제는 석이었다. 들것 위의 아이는 의식이 없었고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가늘었다. 얼굴의 검붉은 반점이 목을 지나 가슴까지 번졌으며 입술이 보랏빛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소소가 서기의 이마에 손을 대보고 나서 고개를 저었다. 대체 체온이 얼마나 더 떨어진 것일까. 문이 열리자 당가에 무인 둘이 나왔다. 용화 일행을 보더니 표정이 단번에 굳었다. 들것 위의 아이를 한 번, 용화의 창백한 얼굴을 한 번 보고는 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곧이어 발소리가 빨라지는 게 들렸고 잠시 후 회색 도포를 입은 사내가 걸어 나오지 않는가. 30 초반으로 보이는 얼굴이었다. 눈매가 날카로웠고 턱선이 깎아지른 듯 각져 있었다. 허리에 찬 것이 검이 아니라 작은 양낭이었는데 무인이라기보다 위원에 가까운 인상이지 않은가. 걸음이 빨랐지만 흐트러짐이 없었다. 사천단가의 소가주 당무결이었다. 독에 관해서는 정파 내에서 당소와 다음가는 솜씨라는 평을 받는 인물이었는데 직접 보니 평판보다 더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서기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아이의 손목을 잡았다. 맥을 짚는 손가락에서 기운이 흘러나왔는데 한참을 짚자 이마에 주름이 깊어지지 않는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소? 닷새 전에 독을 맞았습니다. 철무영이 대답했다. 만독철라진이라 들었습니다. 당무결의 손이 서기의 손목에서 떨어졌다. 만독철라진.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당무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독을 다루는 당가에서조차 마교의 금기독은 다루기 꺼리는 영역이었다. 심장 경맥까지 독이 침투해 있어. 사경맥 중 셋이 이미 감싸여 있고 마지막 하나도 시간 문제요. 당무결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겠소. 쉽지 않소. 소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서기의 손을 꽉 잡은 채 당무결을 올려다보았는데 눈가에 물기가 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볼 수는 있소. 당무결이 덧붙였다. 당가에 온 이상 손을 놓지는 않겠소. 독이 심장을 완전히 감싸기 전에 서둘러야 하니 이쪽으로 오시오. 차갑지만 무책임하지는 않은 말투였다. 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뜻이 소가주의 단단한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다. 서기를 안으로 옮기는 사이에 뒤뜰에서 젊은 여인이 뛰어나왔다. 머리에 꽃잎이 하나 붙어 있었고 소매가 약재 가루로 얼룩져 있었다. 또래의 여인에 비하면 꽤 작은 체구였는데
그런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심될 만큼 큰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오빠, 환자 왔다면서? 나도 볼래. 당소하였다. 당무결의 여동생이자 당가에서 독해독을 가장 잘한다는 소문의 주인공이었다. 오빠가 냉정한 검이라면 여동생은 소란스러운 바람 같은 성격이었다. 당무결이 한숨을 쉬었다. 들어와라. 손이 필요하다. 당소아가 서기의 상태를 보더니 눈이 반짝이는 것이 호기심이 공포보다 앞서고 있었다. 독을 보면 무서워하기보다 흥미를 느끼는 것이 당가 사람들의 특성인 모양이었다. 만독철라진의 변형이네. 사경맥형인데 독의 순환이 나선형으로 돌아가고 있어. 당소아가 서기의 맥을 짚으며 빠르게 읊었다. 이거 풀 수 있어. 나한테 한 시집만 줘. 당소아가 양낭에서 은침 12개를 꺼냈다. 침급마다 다른 색의 약재가 묻어 있었는데 독의 종류에 따라 다른 약을 쓰는 것이었다. 서기를 평상에 눕히고 상의를 벗기니 가슴의 경맥을 따라 보랏빛 줄기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소소가 보고 고개를 돌렸다. 아가야, 좀 아플 수 있는데 괜찮을 거야. 당소아가 잠든 서기에게 말하며 첫 번째 침을 놓았다. 도끼가 흘러가는 경맥에 바로 옆에 침을 꽂은 것인데 약재의 기운이 퍼지면서 보랏빛 줄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침이 놓일 때마다 당소아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도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는 것이 칼날 위를 걷는 것만큼 정밀한 작업이었다. 당무결이 옆에서 약을 다리며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동생의 솜씨가 자기보다 나은 것을 인정하는 듯 간섭 없이 약재만 준비해주는 모습이 오히려 믿음직스럽지 않은가. 서기의 숨소리가 조금 편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용화의 눈으로 보니 심장을 감싸던 도끼가 침 쪽으로 빨려나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침 끝에 묻은 약재가 도끼를 유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당소아의 손놀림이 경맥의 흐름을 읽으며 침을 움직이는 것이 춤에 가까웠다. 뛰어난 솜씨라는 소문이 허언이 아닌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한 시즌이 지나 당소아가 마지막 침을 뽑았다. 서기의 얼굴에서 검붉은 반점이 옅어지기 시작했다. 보랏빛이었던 입술에 핏기가 돌아오고 있었고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바뀌었다. 아직 의식은 없었지만 죽어가는 아이의 숨이 아니라 잠든 아이의 숨으로 바뀐 것이었다. 소소가 서기의 손을 잡은 채 안도의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닷새를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터지듯 어깨가 들썩였는데 그 울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을까? 당소아가 땀을 닦으며 소소를 보았다. 이 아가가 동생이야? 아니요, 친구예요. 소소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10살짜리가 이렇게 끝까지 지키고 있었구나. 당소아가 소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단하네. 언니가 다 고쳐줄게. 걱정 마. 소소가 당소아를 올려다보았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따뜻한 손이 머리를 쓰다듬으니 긴장이 풀리는 모양이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코를 훌쩍거렸다. 서기가 안정되자 당무결이 용화를 보며 맥을 보겠다고 했다. 이제 당신 차례요. 맥을 보겠소. 용화가 팔을 내밀자 당무결이 손목을 잡고 기운을 흘려보내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얼굴이 미묘하게 변하며 평소의 무표정이 깨지더니 눈썹이 올라간 것이었다. 이상하오. 독이 남아있는데 경맥이 멀쩡하오. 당무결이 손을 떼지 않고 기운을 더 깊이 보냈다. 서기의 경우는 독이 경맥을 타고 퍼지며 손상을 입히는 전형적인 형태였소. 그런데 당신의 경맥은 독이 지나간 자리가 오히려 단단해져 있소. 마치 독을 겪고 나서 강해진 것 같은 형태란 말이오. 용화는 대답하지 않았는데 용화가 밤새 독을 녹이면서 경맥을 바꾼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지만 이 자리에서 용화에 대해 설명하기는 이른 셈이었다. 당무결의 눈에 경계가 아닌 순수한 궁금증이 떠 있었지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지금은 최선이었다. 독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됐으니 경맥의 상태가 이상한 것은 나중에 생각할 일이었다. 당무결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을 열었다. 독의 총량은 서기보다 많소. 심장까지의 거리도 가까운데 이상한 것은 진행이 멈춰 있다는 점이오. 멈춰 있다? 보통의 독이라면 경맥을 타고 심장으로 올라가야 하오. 그런데 당신 몸 안에서는 독이 한 곳에 고여 있는 것이 마치 무언가가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오. 혹시 내공으로 독을 억누르고 계시오? 비슷한 것이오.
솔직한 대답이었다. 용화가 독을 녹이고 있는 것을 내공으로 억누르는 것과 같다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닌 셈이었다. 당무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해독이 가능할 것 같소. 독의 진행을 막는 힘이 있으니 우리가 독을 빼내는 동안 그 힘을 유지해 주시면 되겠소. 다만 힘을 풀지는 마시오. 독이 갑자기 풀려나면 심장으로 밀려들 수 있으니까. 용화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용화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동료에게 맞은 뒤로 용화가 자동으로 독을 상대하고 있었으니 의식적으로 풀려 해도 쉽게 풀리지 않을 터였다. 당소화가 은침을 새로 준비하며 다가왔는데 서기를 해독한 뒤라 약간의 피로가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한 것이 새로운 도전을 앞둔 얼굴이었다. 당소화가 용화의 경맥에 기운을 흘려보내기 시작했는데 서기 때와 같은 방식이었다. 은침 끝에 약재를 묻히고 경맥을 따라 침을 놓으며 도끼가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처음 3개까지는 순조로웠으니 4번째 침을 놓는 순간 당소화의 손이 멈추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뭐야 이게? 침 끝에서 전해지는 감각이 서기 때와 완전히 달랐는데 용화의 경맥 안에 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끼 옆에 금빛을 띤 따뜻한 기운이 함께 흐르고 있었다. 침이 도끼에 닿으려 하자 그 금빛 기운이 침을 밀어내듯 반응한 것이었다. 오빠, 이것 좀 봐. 당소화가 당무결을 불렀다. 경맥 안에 독 말고 다른 기운이 있어. 이게 독을 감싸고 있는데 침이 안 들어가. 당무결이 다가와 맥을 짚자 미간이 좁아지며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건 내공이 아니오. 당무결이 중얼거렸다. 내공은 경맥을 타고 흐르는 것이지만 이 기운은 독 자체를 녹이고 있으니 처음 보는 형태요. 손을 떼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당소화를 돌아보았다. 서기 때와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겠는데 침을 놓는 순간 저 기운이 반발하니 다른 접근이 필요하오. 당소화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경맥 안에 이중 구조가 있는 셈이니까 독을 빼내려면 저 금빛 기운도 함께 다뤄야 하는데 건드리면 밀어내니 곤란한 상황이야. 용화가 눈을 감았는데 적어도 해독을 맡은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정보를 줘야 했으니 설명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숨기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모르고 건드렸다가 용화가 폭주하면 그보다 더 위험할 터였다. 내 몸 안에 힘이 하나 있소. 용화가 입을 열었다. 내공과는 다른 종류의 힘인데 이 힘이 독을 녹이고 있소. 그 힘을 건드리면 반발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오. 당소화가 눈을 크게 떴다. 독을 녹이는 힘이 몸 안에 있다고? 그렇소. 그러면 가만 놔두면 자연히 해독되는 거 아니야? 느리오. 신장까지 독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에는 빠르지만 완전히 녹이려면 시간이 부족하오. 당무결이 팔짱을 꼈다. 그 힘과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독을 시도해야겠소. 소하야, 침 대신 탕약으로 독을 유도해보자. 경맥 바깥으로 빼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금빛 기운 쪽으로 모는 거다. 독을 그 기운한테 먹이라는 거지? 당소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해볼게. 약장으로 걸어가며 약재를 고르기 시작했다. 손놀림이 빨라진 것을 보면 머릿속에서 처방이 완성된 모양이었다. 당소화가 약재를 다리기 시작했는데 서기에게 쓴 해독약과는 구성이 달랐다. 독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독의 흐름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둔 처방이었으니 경맥 안에 독기를 금빛 기운이 있는 쪽으로 모아주는 약이었다. 용화가 탕약을 마시자 쓰고 뜨거운 것이 혀를 저리게 만들었고 삼킨 뒤에도 목구멍에 쓴맛이 오래 남아있지 않는가. 목을 타고 내려간 약이 위장을 지나 경맥으로 스며들기 시작하자 몸 안에서 변화가 시작됐다. 흩어져 있던 도끼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는데 팔과 어깨에 남아있던 보랏빛 줄기들이 가슴 쪽으로 모여들며 탕약이 독의 흐름을 가슴으로 끌어모으고 있었다. 용화의 눈으로 보니 경맥 안에서 보랏빛 실들이 하나로 합쳐지며 굵은 줄기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은가. 단전에서 용화가 반응하며 도끼가 모여드는 것을 감지하고 열기를 올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금빛 기운이 가슴 쪽으로 올라오며 도끼와 만나려 하고 있었다. 독이 모이기 시작했어. 당소화가 맥을 짚으며 말했다. 금빛 기운도 올라오고 있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도끼와 용화가 만난 순간 용화의 몸이 떨렸다. 열이 올라오며 가슴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부딪히는 감각이 퍼졌다. 독의 기운은 차갑고 습했으며 용화의 화기는 뜨겁고 건조했으니 정반대의 성질이 아닌가.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두 힘이 경맥 안에서 부딪히고 있었는데 사람의 몸이 그 격도를 견뎌낼 수 있을까?
용화가 이를 악물었으니 가슴 안에서 불과 얼음이 동시에 타오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경맥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고 이마에 핏줄이 서기 시작하더니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지 않는가. 동년에게 맞았을 때의 고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는데 그때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아픔이었다면 지금은 두 힘이 내 몸 안에서 전쟁을 벌이는 아픔이었다. 심박이 불규칙해지고 있어. 당소아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도끼와 금빛 기운이 서로를 밀어내고 있어. 내가 약으로 모은 독을 그 기운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 당무결이 다가와 맥을 짚었다. 독의 양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렸어. 금빛 기운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많으니 밀어내는 것이오. 용화가 속으로 용화에게 말했다. 받아들여라. 괜찮으니 이 독을 녹여야 한다. 너와 내가 함께 버텨왔잖아. 용화가 요동치며 단전 깊은 곳에서 불씨가 흔들리듯 기운이 불안정하게 진동했는데 도끼의 양에 위축된 것인지 힘이 밀리고 있었다. 용화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기를 반복했다. 도끼와 용화의 충돌이 격렬해지면서 경맥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가슴에서 시작된 통증이 어깨와 등으로 번지고 있었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위험해. 당소아가 침을 더 놓으려 했지만 금빛 기운이 침을 밀어내는 바람에 꽂히지 않았다. 해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어. 안 돼. 용화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여기서 멈추면 모인 독이 다시 흩어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다음에도 같은 충돌이 일어날 것이요. 그렇다고 이대로 두면 경맥이 찢어질 수 있어. 용화는 눈을 감았는데 단전 깊은 곳에서 용화의 떨림이 전해져 오며 200년을 함께한 힘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독의 양 때문이겠는가? 독이 품고 있는 마귀의 질이 용화가 처리해본 것보다 높은 것이었다. 그래도 해야 했으니 이 독을 넘지 못하면 동년과 싸울 수 없는 것이었다. 소소의 얼굴이 떠오르며 서기를 안고 울던 아이가 눈앞에 어른거렸으니 다시는 그런 눈물을 보고 싶지 않았다. 용화야, 이겨내자. 용화가 호흡을 가다듬고 내공을 끌어올려 용화를 밀어냈다.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풀어준다고 해야 맞는 표현이었으니 평소에는 단전 안에서 조심스럽게 운용하던 용화를 제한 없이 놓아버린 것이었다. 용화가 폭류처럼 경맥을 타고 퍼지기 시작했다. 금빛 열기가 가슴을 중심으로 온몸으로 뻗어나가며 도끼를 만나는 곳마다 충돌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거센 용화를 본 적이 있었던가.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었으나 용화는 주먹을 움켜쥐고 버텼다. 뭐야 이건. 당소아가 용화의 손목에서 손을 떼며 뒤로 물러섰는데 용화의 경맥 위로 금빛 줄기가 피부 밑에서 빛나기 시작하며 사람의 몸에서 나올 수 있다고는 믿기 어려운 빛이었다. 당무결도 한 발 물러서며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이건 사람의 내공이 아니오. 용화의 몸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방 안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탁자 위에 놓인 약재가 열에 말라들기 시작했다. 찻잔의 물이 부르르 끓어올랐고 벽에 걸린 약초 다발이 쪼그라들기 시작했다. 소연이 소소를 데리고 방구석으로 물러나며 입을 막았는데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으니 철무영이 검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는데 싸울 상대가 아닌 이상 지켜보는 것 외에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당무결이 동생의 어깨를 잡고 뒤로 밀었는데 당소아가 고개를 저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어라고 중얼거렸지만 오빠의 힘에 밀려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용화가 독을 삼켰으니 밀어내던 도끼를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반대로 끌어당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가슴에 모여있던 보랏빛 도끼가 금빛 불꽃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도끼가 금빛에 닿는 순간 녹아내리듯 사라지는 감각이 온몸으로 선명하게 퍼져왔으니 용화가 독을 먹고 있었는데 녹이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는 것으로서 밤새 조금씩 녹여왔던 방식과는 차원이 달랐다. 도끼의 마귀까지 받아들여 자신의 힘으로 바꾸고 있지 않은가. 통증이 사라지며 가슴 안의 충돌이 멈추더니 대신 뜨거운 기운이 온몸으로 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경맥 안의 보랏빛이 금빛에 삼켜져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마치 불에 타는 종이처럼 보랏빛이 가장자리부터 금빛으로 물들며 사라져갔다.
용화가 독을 소화하고 있었으니 200년 동안 단전에 갇혀있던 용의 힘이 처음으로 다른 힘을 먹고 자라는 순간이 아닌가. 당소화가 입을 벌린 채 서 있었다. 독이 사라지고 있어. 당무결이 용화의 맥을 다시 짚자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독이 경맥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독 자체가 다른 기운으로 변하고 있어. 이런 것은 당가의 기록에도 없는 현상이요. 방 안에 남은 약 냄새가 열기에 밀려 사라졌고 대신 맑은 기운이 공기를 채웠다. 용화의 피부 밑에서 빛나던 금빛 줄기가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숨을 내쉬자 입에서 희미한 금빛 연기가 피어올랐다가 사라졌다. 용화가 눈을 뜨자 금빛 세로동공이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가슴이 이토록 가벼운 것은 처음이 아닌가. 닷새를 짓눌러 왔던 무게가 사라진 것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문이 열리더니 흰 수염의 노인이 들어왔는데 허리가 굽지 않은 것이 칠순을 넘긴 나이임에도 등이 꼿꼿했고 눈에 힘이 남아 있었다. 다만 눈가에 주름이 깊어서 인상이 사나운 것이 아니라 온화해 보이는데 손에는 기다란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지팡이 끝에 작은 약초 주머니가 매달려 있지 않는가. 사천당가의 원로 당철로로서 독에 관한 기록을 가장 많이 읽은 인물이었으니 무결아, 소란이 여기까지 들리더구나. 당철로가 느릿한 걸음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환자의 몸에서 나는 기운이 심상치 않았어서 직접 와봤다. 당무결이 고개를 숙이며 공손히 아뢰었다. 할아버지, 이분의 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이 다른 기운에 흡수되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당철로가 용화 앞에 다가가 천천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팔을 내밀어 보게. 용화가 팔을 내밀자 당철로가 손목을 잡았는데 차갑고 마른 손가락에서 부드러운 기운이 흘러들며 당무결과 당소화의 겉보다 훨씬 깊고 넓은 탐색이었다. 경맥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구석구석을 살피는 기운이 물처럼 부드럽게 흘렀으니 50년 이상을 독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손길을 낼 수 있었을까. 당철로가 오래도록 맥을 짚으며 눈을 감은 채 미세한 기운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비로소 눈을 뜨더니 손을 거두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경맥의 벽이 변해 있구나. 용화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고개를 기울이며 되물었다. 경맥의 벽이. 독이 지나간 자리에 층이 하나 더 생겼어. 얇은 막 같은 것인데 이 막이 도끼를 걸러내고 있어. 당철로가 용화의 팔을 돌려보며 이어갔다. 보통 사람의 경맥은 독이 지나가면 흉터처럼 약해지는 손상이 남는 법이지. 그런데 자네의 경맥은 독이 지나간 자리가 오히려 단단해져 있고 그 위에 독을 차단하는 막까지 생긴 것이야. 당소화가 옆에서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그런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지. 보통은. 당철로가 용화를 올려다보았는데 온화한 눈 안에 깊은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당가에서 50년을 독과 살아왔지만 독이 지나간 경맥이 강해지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 손상이 남고 흉터가 지고 약해지는 것이 순리야. 자네의 몸은 그 순리를 거스르고 있는 거야. 노인의 시선이 용화의 금빛 눈동자에서 멈추었다. 그래서 묻겠는데 자네 혹시 어떤 내력을 가진 사람인가? 용화는 대답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었으니 용족이라고 말한다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용화라는 힘의 정체도 용화 자신이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었으니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의심만 살 터였다. 말하기 어려운 모양이구나. 당철로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는 법이니까. 당철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지팡이를 짚고 방 안을 천천히 걸으며 입을 열었다. 50년 전에 읽은 고서에 비슷한 기록이 있었어. 독을 맞고도 죽지 않을 뿐 아니라 독에 대한 면역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체질이 있다고 했지. 천하의 어떤 독도 침투하지 못하는 몸. 그 고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불렀어. 당철로가 천천히 돌아보며 무게 있는 눈빛으로 입을 열었다. 만독불침이라고. 방 안이 조용해지며 당무결이 숨을 멈추었고 당소화가 입을 벌렸는데 독의 명가에서 전설로만 전해지던 만독불침이라는 이름을 실제로 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듯했다. 만독불침이 뭡니까? 용화가 처음 듣는 이름이라 고개를 갸우뚱하며 되물었다. 글자 그대로야. 만 가지 독이 침투하지 못하는 것. 당철로가 지팡이를 짚으며 자리에 앉았다.
독에 노출될수록 몸이 독에 대한 항을 만들어내는 체질이라 할 수 있지. 처음에는 약한 독부터 시작해서 점점 강한 독도 이겨내게 되는 것이야. 그 체질이 왜 내 몸에? 당철로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고서에는 만독불침이 특정한 혈통에서 나타난다고 적혀 있었어. 용의 피를 가진 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노인의 눈이 용화의 금빛 동공을 깊이 들여다보며 한동안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자네의 그 금빛 눈동자와 몸 안의 기운을 보면 용족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용화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으니 이 세상에서도 용족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단 말인가. 하지만 만독불침이 완성되려면 시간이 걸려. 지금은 시작 단계일 뿐이야. 당철로가 용화의 눈을 바라보며 당부하듯 말했다. 동년의 만독철라진을 흡수한 것이 첫 번째 문턱을 넘은 셈이지만 아직 강한 독에는 버틸 수 없을 거야. 무리하지 말거라. 용화가 진심을 담아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했다. 감사합니다. 당철로가 빙긋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말했다. 당가에 온 손님에게 독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다니 이것도 인연이로구나. 지팡이를 짚고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추었다. 만독불침이 있는 몸이라면 독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오히려 약한 독을 의도적으로 접해서 면역을 키우는 것도 방법이야. 당가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지.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지팡이를 짚은 채 느릿하게 방을 나갔다. 다음 날 아침이 박자 사천당가의 객실에서 눈을 뜬 용화는 처음으로 몸이 개운하다는 것을 느꼈다. 가슴 쪽에 남아있던 독기가 밤 사이에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용화가 흡수한 독이 힘으로 바뀌어 경맥 곳곳에 얇은 막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가. 일어나 앉아 두 손을 들여다보며 손가락을 쥐었다 펼쳐보니 기운의 흐름이 독에 걸리기 전보다 원활했다. 경맥을 따라 내공을 돌려보자 막힘없이 순환하는 것이 확인됐으니 동년에게 맞기 전의 상태를 넘어선 것이었다. 만독불침이라는 변화가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용화가 독을 먹고 강해진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어제의 자신보다 지금의 자신이 강하다는 사실이었다. 밖에서 소소의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닷새 만에 듣는 아이의 웃음이 아닌가. 서기가 의식을 되찾은 모양이었다. 마당으로 나가니 당소아가 소소에게 약초를 알려주고 있었다. 이건 감초야. 달고 독을 중화시켜주는 착한 풀이지. 당소아가 약초 하나를 소소의 손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이건 독활. 이름에 독이 들어가지만 시름풍을 치료하는 거야. 이름만 무서운 타입. 소소가 약초를 코에 대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언니, 이거 너무 써. 약은 원래 쓴 거야. 달면 그건 사탕이지. 소소가 키키 웃자 당소아도 따라 웃었는데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임에도 당소아의 밝은 성격이 소소의 긴장을 녹이지 않는가. 닷새를 울고 지치고 두려워하던 아이가 웃고 있으니 당가에 온 것이 참으로 다행이 아닌가. 서기가 방 안에서 죽을 먹고 있었는데 얼굴의 반점이 거의 사라져 있었고 핏기가 돌아와 입술이 분홍빛을 되찾고 있었다. 아직 기력이 없어 누워서 먹고 있었지만 눈이 맑아진 것을 보면 독이 빠진 게 확실했다. 공자님, 서기가 아침에 눈 떴어요. 소소가 달려와 용화의 소매를 잡았는데 눈이 반달처럼 구부러져 있었다. 오후에 용화는 마당 한쪽에서 검을 들고 가볍게 기본기를 돌리기 시작했는데 칼끝에 실리는 기운의 질이 전과 달라진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경맥을 타고 흐르는 내공의 용화의 열기가 더 자연스럽게 섞이고 있었다. 독을 흡수한 뒤 경맥벽이 단단해지면서 내공이 새어나가는 양이 줄어든 것인지 같은 움직임인데 칼끝에 도달하는 힘이 전보다 많지 않은가. 검을 내려놓고 손바닥을 펼친 뒤 내공을 올려보내자 손끝에서 미세한 열기가 피어올랐다. 예전에는 의도적으로 용화를 끌어올려야 이 정도의 열기가 났는데 지금은 내공만 보내도 용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있었다. 용화가 경맥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으니 그 기운이 검에도 실리는군. 뒤에서 당무결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 팔짱을 끼고 마당 모퉁이에 서 있었다. 당무결이 차를 내밀며 마당 한쪽의 돌탁자에 마주 앉았다. 차에서 쓴 향이 올라왔는데 맛은 의외로 부드러웠다. 독을 다루는 집안의 차에는 해독 성분이 들어있는 모양이었다. 하나 물어도 되겠소. 당무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동년과 무슨 인연이오?
내가 그쪽 사람을 죽였소. 용화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염창이라는 자를 배웠더니 동년이 쫓아왔소. 염창왕을. 당무결의 눈이 좁아졌다. 마교 사천왕 중 한 명을 배웠다는 말이오. 그게 사실이면 대단한 일이오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일이기도 하오. 알고 있소. 위험한 일인 것은 배는 순간에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배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이었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셈이었다. 동년은 마교 사천왕 중 세 번째요. 도계관에서는 우리 당과도 경계하는 상대요. 당무결이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어갔다. 동년이 사용하는 만독 천라지는 세 단계가 있어. 서기와 당신이 맞은 것은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오. 두 번째는 혈독, 세 번째는 골독인데 단계가 올라갈수록 해독이 불가능에 가까워지오. 용화는 찻잔을 들었다. 첫 번째 단계에 이 고생을 했으니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얼마나 위험할지는 짐작이 되는 셈이었다. 당신의 체질이라면 첫 번째 단계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소.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장담 못하오. 당무결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충고하자면 동년과 정면으로 붙는 것은 피하시오. 최소한 지금은. 용화는 칫잔을 내려놓았다. 피하라는 충고가 합리적인 것을 알면서도 동년이 피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것도 알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당가의 큰 방에서 함께 했는데 당소아가 소소와 서기 옆에 앉아 제잘거리고 있었고 당무결이 철무영과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소연이 서기의 상태를 살피며 이마에 손을 대보고 있었는데 열이 내렸다며 미소 짓고 있었다. 닷새 만에 맞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으니 동년에게 쫓기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독수를 피해 우회하고 비수를 막아내던 나날이 엊그제인데 지금은 따뜻한 방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방 안에 퍼진 음식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고 약초향 대신 밥 짓는 냄새가 나니 비로소 사람 사는 곳에 돌아온 기분이 들었다. 소소가 서기에게 밥을 떠먹이며 보살피고 있었다. 서기야, 더 먹어. 당소와 언니가 잘 먹어야 빨리 낫는다고 했어. 서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죽을 한 숟가락 더 먹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아온 아이를 보니 당가까지 사흘을 걸어온 보람이 있었다. 철무영이 용화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말은 없었지만 잘 버텼다는 뜻임을 모를 리 있겠는가. 용화도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사흘을 걸으면서 혼자 들것을 끌던 이 사내가 없었으면 서기는 당가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었다. 당소아가 소소에게 약과를 하나 더 쥐어주며 웃었다. 이건 간식이야. 약이 아니니까 마음 놓고 먹어. 소소가 받아들며 서기에게도 하나 나누어 주었다. 서기가 작은 목소리로 고마워라고 했는데 독에 걸린 뒤 처음으로 들리는 말이었다. 소소의 눈이 다시 물기로 가득 찼지만 이번에는 웃고 있었다. 용화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니 사천당가의 마당에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고 독 항아리 위로 야광충이 떠다니는 고요한 밤이었다. 이 고요함이 가져다주는 안도를 온전히 느끼고 싶었다. 밤이 깊어 잠이 오지 않아 용화는 당가의 뒤뜰에 나가 앉았다. 달빛이 독 항아리들 위에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고 밤바람에 약초향이 흘러오는 고요한 밤이 아닌가. 손을 펼쳐 경맥의 흐름을 살피니 독이 사라진 자리에 생긴 얇은 막이 피부 밑에서 미세하게 감지됐다. 당철로가 만독불침이라 불렀는데 그 이름이 맞는 것인지 용화만의 독자적인 반응인 것인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독을 이겨내는 힘이 생긴 것은 분명했으니 그 힘이 앞으로도 자라날 것 같은 감각이 경맥 안에 남아있지 않은가. 동년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었으니 첫 번째 단계의 독으로 안 되면 두 번째를 쓸 것이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강해져 있어야 했다. 당무결의 충고가 귀에 남아 있었는데 정면으로 붙지 말라 했지만 피하기만 할 수 없는 것을 용화도 당무결도 알고 있을 터였다. 뒤뜰 너머의 산 저편에 화산파가 있다고 소연이 말하지 않았던가. 소연의 문파였으니 동년이 정파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화산파도 안전하지 못할 터였다. 여기서 쉬는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바람결에 실려왔다. 당무결이 말한 만독천라진의 세 단계가 떠올랐는데 혈독과 골독이라니 이름만으로도 첫 번째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짐작이 가지 않는가. 만독불침이 자라나는 속도가 동년이 다음 독을 준비하는 속도보다 빠르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달빛 아래에서 용화가 손을 쥐었다 펼치자 손끝에서 미세한 금빛 열기가 피어올랐다가 사라졌다. 만독불침이 어디까지 자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살아있다는 것, 동료들이 곁에 있다는 것, 서기가 웃었다는 것으로 충분했다. 나머지는 모두 내일이 밝아야 비로소 생각할 일이었다.